주말마다 가족과 웃으며 장을 보던 곳, 대한민국 유통의 상징이었던 홈플러스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1일 영하의 칼바람을 뚫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천 명의 노동자들,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믿기 힘든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이 월급날인데 제 통장에는 영원히 찍혔습니다. 한때 이마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골목마다 들어섰던 유통거인의 심장이 멈춘 순간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비극이 단순한 경영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조 7천억 원. 상상조차 힘든 이 천문학적인 채무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딱 10년. 그 화려했던 10년 뒤에 숨겨진 민낯은 기업회생 절차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거대 자본의 탐욕이 어떻게 평범한 가장들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던 그 익숙한 마트가 왜 부동산 매각용 종 이상자로 전락했는지, 2026년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가장 잔인한 기록, 그 더러운 내막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영국 테스코는 본사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홈플러스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를 인수한 곳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였습니다. 인수 금액은 무려 7조 2천억 원으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뒤편에는 거대한 부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MBK는 인수자금 중 무려 5조 원가량을 빚을 내어 조달했습니다. 이른바 차입 매수 LBO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기업을 사기 위해 빌린 돈을 정작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갚아야 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액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그 집에 사는 자녀들의 용돈과 식비를 깎아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의 경영 방식은 본업인 유통업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통업의 핵심은 좋은 상품을 싸게 들여와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 투자와 상품 개발, 그리고 숙련된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생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싸게 사서 가치를 높인 뒤 비싸게 파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가치를 높이는 방식이 유통 경쟁력 강화가 아닌 부동산 유동화라는 손쉬운 길로 치우쳤습니다. MBK는 인수 직후부터 홈플러스가 보유한 알짜 매장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가좌점, 경남 김해점, 동대문점, 경기 부천상동점 등 전국 각지의 수많은 매장이 매각되었습니다. 매각 후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점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은 당장 조단위의 현금을 쥐어주었습니다. MBK는 이 현금으로 자신들이 인수를 위해 빌렸던 빚을 우선적으로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었습니다. 자가 건물이 임대 건물로 바뀌면서 매달 지불해야 하는 수백억 원의 임대료가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연간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면 이를 매장 리뉴얼이나 직원 복지에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돈이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주는 임대료와 금융권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오프라인 매장의 위기를 직감하고 대대적인 공간 혁신을 단행할 때 홈플러스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마트가 일렉트로마트나 피코크 같은 자체 브랜드와 특화 매장을 선보이고, 롯데마트가 제타플렉스 같은 미래형 매장을 구축하며 고객을 다시 불러 모으는 동안 홈플러스 매장은 서서히 낡아갔습니다. 조명은 침침해지고 매장 바닥은 타일이 깨진 채 방치되었으며 냉동고는 잦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이커머스의 거센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쿠팡이 로켓 배송을 통해 장보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으로 신선식품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기초 체력이 고갈된 홈플러스는 대응할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온라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물류센터 확충과 대규모 IT 투자가 선행되어야 했지만
빚 갚기에 급급했던 홈플러스에게 그런 여유는 사치였습니다. 결국 충성도 높은 고객들조차 홈플러스는 예전 같지 않다며 하나둘씩 앱을 삭제하고 집 근처의 다른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옮겨갔습니다. 매출 하락은 다시 자금난을 불러왔고, 이는 또다시 인력 감축과 서비스질 저하라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들었습니다. 경영진은 비용 절감을 명목으로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는 단기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형마트의 강점인 친절한 대면 서비스와 철저한 신선도 관리는 숙련된 노동자들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일 인당 담당 구역이 넓어지고 업무 강도가 살인적으로 높아지자 현장 노동자들은 지쳐갔습니다. 신선식품 코너에서 유통기한을 점검할 손길이 부족해지고 매대 정리가 늦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매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에게 최고의 상품을 권한다는 보람이 있었죠.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사고 없이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매대가 비어도 채울 시간이 없어요. 고객들이 항의하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고 홈플러스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경색되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부채의 이자 부담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한 홈플러스는 2025년 말 서울회생법원에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기업회생 절차 신청은 사실상의 파산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생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매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공급하던 납품업체들은 대금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물건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신선식품 진열대에는 시든 채소 몇 가지만이 덩그러니 남았고 공산품 매대 역시 재고 물량이 빠진 뒤에는 텅 빈 공간으로 방치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노동자들의 처우였습니다. 2025년 말부터 급여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2026년 1월 21일에는 약 2만 명 노동자의 급여가 전액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회사의 금고가 완전히 비어버렸음을 의미했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에게 월급은 삶 그 자체입니다. 한 달간 쉼 없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고객의 요구를 받아내며 얻은 고귀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의 학원비를 내고 연로한 부모님의 병원비를 지불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이들에게 통장 잔액 영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홈플러스의 지배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지난 10년간 자산 매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MBK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추가 자금 투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긴급 운영 자금인 DIP 자금을 조달하고 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의 시각은 냉담합니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투입된다는 자금조차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을 해결하기보다는 채권단의 이자를 갚는 데 우선순위가 밀려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것은 유통업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물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한 기획부동산 사업이었다는 비아냥이 터져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본주의의 어두운 이면을 봅니다. 사모펀드는 숫자로만 기업을 평가합니다. 수익률, EBITDA, 부채 비율 같은 지표들은 화려하게 장식될지 모르지만 그 숫자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홈플러스라는 거대 조직을 지탱해온 것은 매장 구석구석을 닦고 쓸며 고객을 맞이했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경영 아래서 노동자들은 비용 절감의 대상인 숫자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숙련된 이들이 떠나고 서비스가 붕괴되는 과정은 재무제표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숨통을 끊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납품업체들의 상황도 절망적입니다. 홈플러스의 물건을 대온 중소기업들과 농어민들은 수조 원 규모의 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홈플러스 하나만 보고 수십 년을 거래해 왔는데 이제 우리 공장 문도 닫게 생겼다는 사장님들의 한숨은 지역 경제 전반의 붕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지역의 고용과 소비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입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지면 입점해 있는 작은 수선집, 안경원, 음식점들도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이는 한 기업의 경영 실패를 넘어 국가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이제 가혹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채무를 탕감하고 회생안을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청산 절차를 밟을 것인지의 기로입니다. 금융채권단은 자신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추가 자산 매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팔 수 있는 건물은 거의 다 팔았고 더 이상의 인력 감축은 매장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DIP 자금이라 불리는 긴급 수혈이 이루어진다 해도 브랜드 이미지가 바닥을 친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다시 돌아올지는 의문입니다. 마트 입구에 붙은 정상 영업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고객들은 물건도 없고 분위기도 어수선해서 장을 볼 수가 없다며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무거운 화두를 던집니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유통대기업을 사모펀드가 인수했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모펀드는 태생적으로 단기 수익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통이나 제조와 같은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먹튀식의 경영은 기업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국회와 정부는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자산, 유동화와 과도한 배당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업의 주인이 오직 주주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소비자, 지역사회가 모두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야 합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행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국회 앞으로 향하며 우리를 살려달라가 아닌 우리의 일터를 돌려달라고 외칩니다. 10년 전 우리가 사랑했던 홈플러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묵묵히 카트를 정리하고 신선한 우유를 진열하던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기다림이 영원이라는 숫자가 아닌 정당한 노동의 가치로 보상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파산의 길로 들어선다면 이는 한국 경제사에 기록될 유통산업의 비극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지역 상권이 공동화되는 대재앙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MBK 파트너스는 투자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파국으로 몰고 간 경영적 책임에 대해 사회적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단순히 민간 기업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고용 대란과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도 텅 빈 매장 복도에는 고요함만이 흐릅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시식 코너의 활기로 가득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차가운 적막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막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불 꺼진 매장을 지키며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허무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히 어느 마트의 부도가 아니라 사람보다 자본을 우선시한 경영이 가져온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우리는 이 성적표를 보며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경영,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상생을 고민하는 경제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글을 마치며 2026년의 추운 겨울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모든 홈플러스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밀던 카트에는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가 담겨 있었고 여러분이 건네던 영수증에는 성실한 삶의 궤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치가 결코 영원히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결말을 희망으로 다시 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